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공부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연대별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연대별로. 자, 1910년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저항을 했는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의 정치 형태는 우리가 무슨 정치 시기라고 불렀어요? 1910년의 정치 형태를 무단 정치라고 불러요. 무단 정치기. 무단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공포 정치 시기였다. 예,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공포 정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를 두고 조선 총독으로 누가 와요? 바로 군 장군들이 오죠. 그래서 바로 군인, 즉 무관 출신의 총독이 와서 군인이 통치하니까 이거는 군정이나 다름할. 여러분들 군정 시기는요 직절 처분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바로 이 군인에 의한 그러한 총독 정치, 이것이 이제 시행되던 그러한 시기인데, 여러분들 총독부 하면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중, 추, 원. 여러분들 역사에서 이제 중추원이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 중추원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고려. 네, 고려의 바로 국가 기밀을 담당하던 중추원. 예, 독립협회의 바로 의회 제도인 중추원. 그리고 일제 때 바로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중추원. 예,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헌병경찰제. 헌병경찰제. 요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죠. 바로 헌병은 바로 군인경찰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군인이 이제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바로 그러한 정치. 그리고 이제 태형의 부활. 뭐 이런 말 다 들어봤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본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의 시기, 바로 이것이 1910년대 바로 무단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시기에 바로 뭐까지 알아봐야 되냐면 경제 수탈,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바로 경제적인 수탈을 감행을 했느냐, 일본이. 예, 그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1910년대는 바로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1912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명분은요 뭐였냐면 근대식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바로 그 토지 대장을 지급을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은 어떠한 식으로 시행이 되게 되냐면 바로 기간제 및 신고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 어때요? 말단,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서 바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겁니다 라고 그 문서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합법적인 그러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일제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약간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일하는데 바쁜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을 어때요?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때요? 총독부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요. 국유지로 되어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총독부에서는 그거를 어디에 불화하냐면 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 이름은 들어봤죠? 네, 바로 여기에 불화하고 또한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바로 조금 어때 이유를 붙여서 일본인 농민들에게 그 땅을 어때요? 팔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인 지주는 어때요? 늘어나고 한국인 지주는 줄어들어요. 소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바로 토지조사 사업으로 빼앗긴 바로 우리의 농토가 전체의 40% 정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해요.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조선에 바로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발표돼요? 회사형, 그 다음에 어업령, 그리고 광업령.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러한 토고령이 내려졌느냐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에 따르게 된다면요,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바로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이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제 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목적으로 내린 게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같은 것들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은 핵심인즉 바로 무엇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족 자본 육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린 그러한 특단의 그러한 조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들은 여러분들 1907년 이때 가게 되면 바로 뭐가 신민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일제 때 활동했던 단체들 중에 물론 그 대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단체는 사실 딱 따지고 오게 되면 몇 개가 있냐면 3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 그죠?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민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26년에 만들어지는 신간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신민회는 바로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러한 것들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자본 육성을 위하여 태극서가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아이들이 바로 만주 쪽에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독립군 육성, 바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던 단체가 신민회예요. 바로 이 신민회의 활동,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탄압하여 1910년 넘어가게 되면 이 신민회를 어때요? 강제 해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었던 때가 1910년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910년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하였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 누르는 힘이 강하면 어때요? 반동의 힘도 강해지죠. 그래서 일본이 바로 조선에 대한 어떠한 탄압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바로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러한 것들은 크게 달아올 수밖에 없어요. 1917년에 가게 되면요,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바로 무엇을 발표하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적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이 나왔을 때 바로 일부 지식인들은 미국이 식민지 하에서의 그러한 그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게 아니었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1919년에 가게 되면 도쿄에 가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 유학생들이 먼저 바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자극을 받은 국내의 그러한 그 민족 지식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러한 독립, 자주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거를 낭독하고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3.1 만세운동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1919년 4.1 운동. 자, 이 3.1 운동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뭐 총 들고 무슨 저항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철저히 비폭력 평화주의로 일관했던 그러한 시위 운동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요즘에 바로 촛불 집회와 그 맥이 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돼요. 바로 비폭력 평화. 바로 촛불 집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3.1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막바로 독립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던 그러한 이제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로 중국의 무슨 운동?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헌법 조항에 전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죠?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헌법에는 3.1운동, 그 다음에 4.19 혁명,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죠. 바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바로 상해 임시정부, 요것이 이제 수립되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일련의 과정. 자, 1910년대 그렇게 많지 않죠. 자, 무단통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탈로서는 토지조사 사업,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저항으로서는 3.1 운동,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900 몇 년대로 가야 되는가? 20년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1920년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 놈들 요거 때문에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쫄았겠죠. 그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1920년대에 가게 되면요, 바로 통치 스타일이 조금 변화되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의 통치 형태, 정치 형태를 보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 정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20년대 말만 문화 정치지,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1920년대의 정치란 바로 뭐예요? 바로 민족 이감, 기만의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인들에 대하여 이제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독부의 차기 총독은 앞으로 문관을 임명을 하겠다. 군인들은 좀 싸나우니까 군인 대신
문간 총독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달래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만책에 불구하고 한 번도 문관이 총독으로 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1987년 6.29 선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 1987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때요? 뜨거웠던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때 이제 1987년 2월에 바로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여러분들도 봤잖아. 영화 1987.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종철 그 고문 치산 사건 그것에 대하여 전 국민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져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바로 4.3 호원 선언이 이루어져요. 4.3이래. 4.14. 호원이 뭔 뜻이에요? 호원? 헌법을 보호한다. 예, 헌법을 지킨다라는 거 좋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상 그게 뭐냐면 바로 제5공화국 헌법은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어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해요. 직선제가 아니죠. 그런데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선언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7년 임기 지나면 권력을 이양할 것이고 그때는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다. 바꿔서 바뀐 헌법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종철 그 고문치사에 대한 그 저항이 상당히 전 국민적으로 침착지 않은 거야 분위기가. 그러니까 뭘 해버려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헌법 개정 이거는 못하겠고 그냥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뭐예요? 99%의 당선. 노태우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었는데 99%로 걔를 당선시켜서 자기 진다를 도모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바로 독재파도 호원철폐 이러한 구호로 이제 바로 60 바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게 돼요. 그런데 그 전날 공교롭게도 바로 연세대의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사경에 헤매게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체류탄 추방 범 국민대회 이것이 6월 10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딱 두 마디만 외쳤어요. 독재타도 호원철폐. 어깨 스크럼트라고 독재타도 호원철폐 이것만 외치고 거의 10여일 동안을 사람들이 이제 시위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바로 이때 국민적 저항의 논란 바로 누가? 노태우가 바로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함으로써 바로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부그러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발표를 하죠. 이게 이제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정치 연금 상태에 놓여있던 김영삼, 김대중 얘네들의 정치 복권을 해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달래는 거죠. 마찬가지에 이것도 지금 기만책이에요. 기만책. 이간질 시키는 거야. 결국 이 6.29 선언에 의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분열이 이루어지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과 1로의 대결. 그래서 그거를 1로 3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결국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직선제 중에서 최저 득표율을 얻고 누가 당선이 돼요? 바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거의 30% 가까이밖에 못 받았어요. 최저로 당선. 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의 계략으로 성공한 거야. 이간질 다 시켜버렸잖아. 아무튼 그러한 분열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도 하죠? 바로 헌병경찰제를 일반 경찰제, 보통경찰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바꾸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찰 영역을 4배 이상 증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꼴이나 마찬가지죠. 혹은 조삼모사,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떠한 것이 되냐면 얘네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바로 신문사의 창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문사가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러한 신문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바로 자체 검열 이러한 것들을 신의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또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바로 경성 뭐를 제국대학,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이거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기마책에 불과해요. 이 시기 때 조선 민중들은 자체적으로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1천만 그러한 그 민중들이 1원씩만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으면 바로 대학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교육을 위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바로 이제 서울대학,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누구려뜨려라. 이러한 명목이라는 거죠, 사실상. 알겠지? 네. 자, 이게 이제 1920년에 그러한 이제 정치책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제적 수탈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의 경제적 수탈은 아까 1910년대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예,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 1920년에는 바로 뭐가 있게 되냐면 산미 뭐라고 있어요? 네, 바로 산미 증산계획. 요게 이제 수립되게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바로 쌀 수확량을 100% 정도 신장을 시키겠다. 네, 그러한 계획하에 비료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우리한테 배불리 먹으라고 이러한 것을 해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바로 증산된 그러한 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빼앗아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곡물을 증산하여 그것을 수탈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산미 증산 계획이에요. 그래서 산미 증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수확량은 증산하지 못했으나 애초에 가지고 갈 거로 예상했던 만약 쌀이 1천만 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400만 톤 이런 식으로 더 가지고 가는 거야. 수확량은 어때요? 목표치에 미달했는데 수탈량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어디로? 저기 이제 간도 쪽으로 이주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 그러한 것을 이제 불러놓고 화전을 개간해서 몰래 숨어서 이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이 1920년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1920년대에는 또한 어떠한 저항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에는요 바로 어떠한 식의 저항, 바로 총 들고 일본군과 전쟁하는 그러한 저항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항일 뭐예요? 무장 투쟁. 항일 무장 투쟁.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까 신민회가 세운 만주 쪽에 세운 바로 신흥 무관학교 있다 그랬죠. 바로 이쪽 출신의 군인들이 바로 독립군으로서 항일 무장 투쟁의 주축부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풍공도가 이끄는 바로 군인들의 바로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예, 그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자들과 연합한 예, 바로 청살리 전투. 예,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에 가장 큰 승리를 가져왔던 전투. 그것이 바로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예요. 그래서 일본군 수백 명이 예, 바로 사살된 그러한 전투들입니다. 그러면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겠죠. 그래서 바로 일본군 한 명의 조선인 10배를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죽여요. 일본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저기 중국에서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예, 난징 대학살 몇만을 죽였대요? 30만을 죽였다고 하죠? 30만 명. 앉은 자리에 30만 명을 죽여요. 우리 간도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간도? 예. 간도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지를 상실을 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때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소련의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장한 채 넘어가다 보니까 이 적색군들이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많은 또한 군인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시 참변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이제 1920년대에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는데 얘네가 다시 만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만주 군벌과 일본 사이에서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어서 바로 독립군에 대한 토벌 그러한 것들이 강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군들의 활동은 서서히 어때요? 비축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바로 한일 무장투쟁 방식의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국 계몽운동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1920년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애국 계몽운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두나로드 운동.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젊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어때요? 뛰어들어가서 그 농촌 사람들을 계몽시킨다. 그러한 이제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학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보급. 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그 저항으로서는요 바로 뭐가 있어요? 물산 장벽 운동. 예, 요것이 있습니다. 물산 장벽 운동. 그러니까 일본의 1920년대에 가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돼요. 이것이 폐지가 되고 즉 허가제가 막 신고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예, 바로 이때 일본인 어때? 소유의 그러한